이 말은 형식적인 헌법 조문처럼 들리지만 더 이상 빈말이 아니다. 민주의 가장 기본적 정치 현상인 양당 정치가 실현되고 있고 여소야대의 현실도 자연스럽게 수용되며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소에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누가 앉아있는지 별 관심이 없으며 기업인들도 이제 차떼기 상납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길거리에 지나가는 경찰들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은 없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있으며 보수 언론도 할 말 안 할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또 그만큼 진보 진영이라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비하면 놀랄 만큼 할 말을 하고 산다. 학자의 논문에 비친 순수한 사상 경향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런데 나 도리 60평생을 살아온 감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은 꿈에서조차 불가능하게 보였던 유토피아의 모습들이다.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순사라하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부모님은 어린아이라도 정치와 관련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의를 주고 또 주었다. 영국은 의회민주주의를 만드느라고 800년을 고생했는데 우리는 해방 후 60년 만에 의회민주주의가 지니는 모든 장점을 거의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중국도 일본도 우리 한국의 정치의식에는 미치지 못한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맨하탄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보다도 더 폭넓은 삶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나는 화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눈물 나는 우리 독립운동사와 무관하지 않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월 혁명으로부터 최근 민주혁명에 이르기까지 피 끓는 젊은 학생들이 집요하게 한 사회의 대변혁을 주도해 나간 역사는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젊은 대학생들의 희생이 한 역사의 변혁의 주동세력이 된 그러한 역량의 원천을 우리는 우리의 젊은 독립운동사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20세기 조선의 역사는 젊은 가슴의 항거의 역사였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번 생각해보자. 담배를 피고 카페에 앉아 고준 담론을 일삼거나 아주 레디컬한 시를 읊거나 고상하게 합리적인 사회 변화의 정론을 펴거나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겠지만 결국 역사의 변혁을 가져온 주체 세력은 길거리에서 경찰의 곤봉에 피 흘리며 쓰러져간 수많은 젊은이들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의식화라는 말은 대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공포의 언어였지만 나중에는 그 부모들조차 당신의 자녀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혁명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일제 식민 통치의 부당성을 이론적으로 논구한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시대사의 변혁을 가져온 주체 세력은 일제와 직접 투쟁하면서 피 흘린 수많은 지사들, 그 무장투쟁론의 실천가들이었다고 확언할 수밖에 없다. 구한말 의병, 안중근의 총탄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독립운동사의 주류는 무력항쟁의 역사였을 뿐이다. 무력항쟁은 역사에 대한 관념적 구성을 거부한다. 오로지 실천만을 강조하며 나 존재에 대한 모든 아집을 벗어버려야 한다. 대의를 위하여 소화를 희생하는 대아적인 인간이 아니면 진정한 무력항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세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무력항쟁의 위대한 기수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지구력 있게, 가장 열렬하게,
그리고 타협 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나 도울은 서슴지 않고 저 밀양사람 약산 김원봉을 들겠다. 그의 족적은 독립운동사를 통틀어 너무도 폭넓은 행보였다. 제가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독립운동 부분을 가르치다가 내가 존경하는 독립투사가 계신데 그분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한 여학생이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 그 김원봉 장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그 이분을 아시냐고 선생님한테 무지 여쭤봤더니 국사 선생님한테? 예, 그 선생님께서 아, 그 빨갱이 하면서 예,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김원봉 장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지내왔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듣게 돼서 이제 울게 됐다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 김원봉 선생의 그 장군의 막내 여동생이 바로 자기 친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김학봉 여사? 예, 학봉 여사님의 친손녀라고 그렇게 알게 돼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역사 선생님들마저도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교지에 예, 우리 밀양여고 교지에 김원봉 선생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밀양 지역의 사람들이 김원봉 선생에 대해 좀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약산 김원봉은 1948년 8월 자진월북했다. 김구의 남북 협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남한 단독으로 재헌국회가 성립하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였다. 그래서 그는 밀양의 어느 역사선생의 의식 속에서조차 빨갱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가는 빨간 곳에서도 하얀 곳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 약산은 북한에서도 결국 장개석의 스파이로 몰려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운의 최후였다. 그래서 약산의 무덤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그의 고향 밀양에는 그의 부인 박차정 여사의 묘소만 쓸쓸히 남아있다. 약산 김원봉 장군의 처 박차정 여사의 묘입니다. 네. 누가 꽃을 갖다 놨네? 근데 이분을 흠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도 이 묘가 이렇게 항폐되어 있지만은 이 표식이라도 하나 세운 것은 그 당신의 모교 지금은 동네 여고입니다. 동네 여고 후배들이 세운 겁니다. 부산에서 출생하셔서 그 동네 여고에서 일신여학서를 졸업하시고 국내에서 1927년에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진 그 여성단체로 만들어진 건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아, 신관회하고 쌍둥이는 여성단체죠? 네, 네, 그곳에서 활동하시다가 서울에 뭐 신병치료차 가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길로 상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하셨어요? 상해로? 상해를 통해서 남경으로? 네. 그러면 약산하고 이 양반은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박차정 여사 오빠 되시는 박문희 씨가 약산 장군하고 친구지간입니다. 아, 의열단원이? 그렇습니다. 의열단원이고 친구지간인데 약산이 그 조선청년혁명 간부학교를 할 때 박문희 씨는 이 국내 그 인재 모집책이었죠. 그러니까 친구지간에 자연히 동생이 했어. 예,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투사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하던 투사 대 투사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 간부학교를 할 때는 누나처럼 그런 역할을 하셨고 약산이 그 조선의 영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분은 전시부녀봉부단을 만드셔가지고 직접 그 단장을 맡으시고 전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시고 그 양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30년대 말에 그 조선의용대가 곤룡관 전투에 국민당 경부군하고 참여할 기회가 있었을 때 어깨에다 총을 맞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유증에다가 신경통이라고 할 그 신병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5월 27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 돌아가신 당신의 그 부인의 유고를 들고 여기
밀양에 그 해방후에 46년에 예, 오셨을 때. 오셨을 때 그 유고를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다 본인이 와서 이 무덤을 직접 묻으신 거구나. 이야, 이 눈물겨운 얘기도 이거. 여기는 중경이다. 왕가위의 영화 제목으로나 들었던 중경. 나는 중경이 그토록 거대하고 그토록 사람이 많고 그토록 더운 곳인지 몰랐다. 인구만 해도 3,100만 명. 도시 크기만 해도 남한 전체보다 약간 작을 정도다. 중국 최대의 도시다. 그런데 온도가 보통 40도로 오르락거린다. 게다가 항상 뿌연 안개로 차있다. 그래서 무도라고 부르는데 차라리 거대한 찜통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중경 삼림은 삼림이 아닌 중경 사우나다. 중국인들은 남경, 무한, 중경 이 세 도시를 3대 화로라고 부르는데 남경, 무한의 더위는 중경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바로 이곳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고 약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본부가 있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는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가장 많이 걸어 다녔던 곳이다. 가릉강과 장강이 만나는 곳에서 장강 너머 언덕 위에 있다. 당현종 때 짓기 시작한 대불, 세계 최대의 돌부처 아래 있는 거리라서 대불단이라고 부른다. 이 저작거리는 약산이 살았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곳 선술집에서 약산과 의용대 대원들이 자주 만나 한잔하곤 했다. 여기가 대불단 거리인데 이 지역으로 그 의용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길로 항상 댕겼고, 그리고 여기 뭐 저 밑에는 그 선술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가끔 잘 만나고 그랬다고. 여기 이 여인의 얼굴을 보라. 야무진 입술, 강인한 광대뼈, 인자한 눈매, 치솟은 무인형의 눈썹. 밀양에 누워있는 이 여인이 바로 중경 이 거리에서 생애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 대불단 172번지 약산이 애처롭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승의 숨을 거두었던 그 집이 다행스럽게 아직도 남아있었다. 여기가 탄자석 대불단 172번지 뒷골목인데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 부인 박차정 여사와 함께 그의 마지막 추억의 삶을 보냈던 그 삶의 현장을 그대로 아직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차정 여사는 부산 동래여고 출신인데 그 아주 열렬한 혁명투사였고 그 의용대 동지들의 아주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상당히 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며 혁명 동지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그 여기서 건강이 악화돼서 죽은 다음에 약산 김원봉이 그녀의 유해를 가지고 그 밀양으로 가서 거기다가 바로 묻었죠. 오빠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밀양에 처음 오실 때인데 그때 이제 그 특기 들고 모두 대한청년단하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뭐 중학교 개파도 그 밀양 농장학교는 있었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태극기 들고 이제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나도 이제 거기에 환영하러 또 나갔고 예. 환영하러 나가셨어요? 예, 나갔지. 그때 6학년이니까 예. 너무 좋아가 아마 뛸 정도로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문화원 자리에 와가지고 살 때인데
그래 이제 옛날에 이제 듣기로는 막 똥파리 되니 변작을 잘하니까 그 외놈한테 그렇게 27년 동안에 참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도 한 번도 잡힌 일 없고 그래 이제 김은보이가 어디 있다 하는 말을 들으면은 이제 그 뒤에 내가 들으니까 옷도 그 변장하는 옷이 있더랍니다. 그래 금방 막 이 정보를 들으면 탁 변장을 해가 있으니까 김은보이를 가는 사람 저때 두고도 모르고 지내가고 오빠가 특징이 뒷골에 무엇이 있는 거 하면은 한 10원짜리 돈 정도로 그 하얀 기에 요 뒷골뒤 요에 하얀 점 그거 내나 무엇일까 새치맥으로 흰그가 그대로 있는 그것 누가 본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람 길에 보면 댕기는 거 내가 봤는데 군청의 직원인데 요만치 묘래 딱 폰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래 자세히 봤는 거 하도 사람이 잘 변장한다고 그래 가시는가 한번 내보고 오빠 참을 오빠 같으면은 그 뒷꼭뒤에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유심히 오빠를 잘 봤거든요. 열심히 보고 막 그 밀항에 있을 때 내가 참 자세히 보고 오빠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크게 들으려고 애쓰고 그랬거든요. 밀양시내 서쪽 근교로 조금만 나가면 제대리의 추원제라고 하는 격조 있는 옛 건물이 하나 나온다. 바로 조선왕조 살인의 조종이라 말할 수 있는 전필제 김종직의 생가다. 여기가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의 생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가인 추원제인데요. 우리 밀양 사람들은 김종직 선생의 선비 정신을 밀양의 정신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역시 약산 김원봉 장군의 활동상도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선비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종직은 조선 왕조의 훈구파를 물리치고 의리지약인 도학의 풍도를 일으킨 사림의 선하다. 그의 문화에서 한헌당 김굉필이 나왔고 김굉필의 문화에서 정암 조광조가 나왔다. 조광조는 비록 과격하기는 하였지만 유학적 합리주의의 극치인 지치주의를 들고 나와 살인의 구국적 모범이 되는 삶을 실천하다가 기묘사화로 죽었다. 그러나 그는 살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결국 그 물줄기에서 이태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퇴계학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광조가 나오고 반드시 그 조동격인 김종직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밀양은 안동의 할아버지 격인 동네다. 훈구파란 세조의 찬탈을 도와 벼슬을 하고 공신의 녹을 얻어먹은 자들이다. 신진사림은 바로 이 훈구파에 도전하여 새로운 도학의 기풍을 일으켰다. 훈구파와 신진사림 사이의 갈등이 빚어낸 참극을 우리는 보통 사화라고 부르는데 그 최초의 사화가 바로 밀양사람인 김종직의 무덤까지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어버린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다.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이라는 사초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세조의 찬탈을 비난한 글이었다. 약산 김원봉의 일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20세기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모든 훈구파들과 끊임없이 투쟁해간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필제 김종직은 부관참시당했고 약산 김원봉은 무덤도 없이 사라졌다. 이 두 밀양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 상통점이 있다. 약산은 어려서부터 이곳에 와서 놀았고 살인의 정기를 이어받았다. 약산 김원봉,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는 동학의 마지막 보루 해월 최시영 선생이 단성사 뒤편에서 처형되던 바로 그해 1898년 8월 13일 밀양시 내이동 901번지에서 아버지 김해김씨 김주익과 어머니 월성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바로 그가 태어난 건너편 집에서 3년 후 태양산 열사릉의 주인공 석정윤세주가 태어났다. 두 사람은 앞 뒷집으로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자라났다. 이 두 사람은 같이 서당에 다녔고 같이 밀양공립보통학교에 다녔고 경술국치 후 제1차 천황 생일날 같이 변속간에 일장기를 쑤셔쳐 넣어 같이 구타를 당하고 같이 자퇴한다. 그리고 같이 사립동화학교를 다녔고 같이 신흥무관학교를 다녔고 같이 의열단을 창단했고 같이 조선혁명 정치군사 간부학교를 만들었고 같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했고 같이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이 두 밀양사람의 일생이야말로 20세기 무장투쟁의 가장 기나긴 역사였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민족 정기를 불어넣어준 두 밀양의 선생이 있다. 한 분은 백민 황상규이고 또 한 분은 사립동화학교 교장 을강 전홍표다. 밀양 부북면 지동에는 백민 황상규의 무덤이 있다. 약산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게 되는 배후에는 바로 백민 황상규가 있었다. 그가 지도해 주었고 그가 자금을 대주었던 것이다. 그는 김원봉보다 7살 위였다. 이게 벌써 일제시대 때 그렇습니다. 사회장으로 이렇게 잘 묘가 조성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예. 원래 그 백민 선생이 바로 이 동네 출신입니다. 1891년 4월에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일찍이 그 18세 때부터 우리 독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교육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상동 고명학원하고 마산의 창신학원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1918년도에 중국어로 망명하셔가지고 서일이나 김규식 씨나 김좌진 씨와 더불어서 북로군정서를 만드시고 북로군정서의 재정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모집하시기도 했고요. 그 뒤에는 또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위원을 하시면서 당시로서는 그 금이 18만 원을 모금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1919년 11월 10일 날 그 약산 김원봉 장군이 의열단을 창단할 때 여론이 그쪽에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창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산 김원봉 장군의 친고모부가 되십니다. 고모부. 예. 그리고 당신께서 그 의열단 1차 이거인 밀양 폭탄 사건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일본의 그 군경에 체포되셔가지고 7년형을 살으셨습니다. 서대문에서. 그래서 형을 마치고 나오신 뒤에 고향에 돌아오셔가지고 신간의 중앙상임위원회 서기장을 지내시고 또 밀양청년회를 창립하다가 밀양청년회도 하셨고 예. 그러시다가 신병이 있으셔가지고 41세 되던 해에 밀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약산 김원봉을 그야말로 있게 한 그 배후의 어떤 든든한 지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옳습니다. 예. 우리 그저 약산 장군에 대해서 독립정신 또 애민정신을 키워준 분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그 밀양의 선각자로서 교육사업에 종사하시는 을강 전홍표 선생님 계시고 전홍표 선생님 계시고 또 한 분이 바로 이 백민 황상규 선생님입니다. 그 전홍표 선생님 밑에서 그 약산 선생하고 또 석정 윤세주 그런 분들이 직접 배우셨단 말이에요. 동화학교를 다녔습니다. 동화학교? 그쪽에는 이제 약산, 석정, 그다음에 밀양 경찰서 폭탄 사건을 일으켰던 최수봉 열사도 그쪽에서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의열단원이었던 김상윤 선생도 역시 을강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백민 선생께서 그 창녕군에 인근의 창녕군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소장료로 거둬들인 1년치 소장료를 그 관리인을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그 1년치를 몽땅 빼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헌납한 사실이 아주 그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밀양에서 이렇게 그 암울한 시기에 이렇게 열렬한 그리고 아주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배출되게 되는 배경에는 그야말로 아까 말했듯이 그 전필제 김종직의 그 살인의 맥이 쭉 이어 내려오는 데다가 또 임난 때 서명대사 같은 분들이 여기서 또 출생하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백민 황상규 선생과 또 을강 전홍표 선생 그 두 분의 지도하에서 그 이 밀양의 청년들이 깨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깨인 방향이 어설픈 방향이 아니라 확고한 무정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길밖에 없다. 적당한 타협이라는 있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약산 김원봉 하면 테러리스트로 알고 있다. 약산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한다면 물론 김구도 테러리스트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 이들은 일본의 날강도짓에 대하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쟁 수행의 방편으로 테러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러리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의열투쟁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 의열투쟁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철의 오적 암살단, 친일 외교관 스티븐스를 저격살해한 장인환 전명훈, 이완용을 자격한 이재명, 그리고 2등 방문을 쏜 안중근, 이 모든 의사들의 개별적 활약이 있었지만 이러한 의열투쟁을 조직적인 투쟁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김원봉이었다. 후임 김구의 의열투쟁도 김원봉의 의열단 활약상에서 자극받은 것이다. 극비밀 문서인데 한국 당파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국민당 외교부 정보사 연구실에서 1944년 4월에 지금 내놓고 있는 문서입니다. 정보사. 그러면 여기 분석해 놓은 것들이 한국 독립당, 당의 연역이라든가 당의 구성분자, 이런 것들을 쭉 해놓고 제2장에는 김원봉의 이게 김구 중심이고 이게 김원봉 중심의 조선민족혁명당이 딱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쭉 당의 연역이라든가 구성체에 김원봉과 김구는 오랜 세월의 라이벌이었다. 물론 김구는 김원봉보다 한 세대가 위다. 22살이나 차이진다. 김구를 19세기형 인간이라고 말한다면 김원봉은 20세기형 인간이었다. 김구는 김원봉을 아들처럼 바라봤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무게는 장개석 정권에 있어서 막상막하였다. 그리고 김원봉은 항상 김구를 앞질러 갔다. 소수의 의열투쟁도 앞섰고 정규군 무력투쟁도 앞서갔다. 광복군의 창설도 조선 의용대의 창설과 활약상에 자극받은 것이다. 이러한 나의 기술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찌 김구와 약산을 어깨를 나란히 해서 말할 수 있을까 보냐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너무 임시정부와 한국 독립당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김구의 위치가 너무 부풀려 있다. 김구의 위대성을 조금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김구라는 한 스타 때문에 타인의 위대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장개석은 김구와 약산을 같은 무게로 취급했다. 그것은 내가 국민당 자료로서 확인한 것이다. 약산은 황포 군관학교를 다녔고 그 시절부터 장개석과의 연주를 확보했다.
약사는 폭넓은 신구의 교양을 구비한 뛰어난 인텔리였다. 한학의 소양이 깊고 중국어를 탁월하게 잘했다. 그리고 문장력이 있었다. 김구는 우직한 사람이었고 약사는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김구는 덕의가 있었고 약사는 이지적이었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사는 자기 생애에서 만난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로서 약산을 꼽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썼다. 약사는 냉정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홀로 행동하였다. 거의 말이 없고 웃는 법이 없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에 열중하였다. 톨스토이의 글은 모조리 읽었다. 그는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가씨들은 그를 멀리서 동경하였다. 그는 빼어난 미남이었고 로맨틱한 용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는 지극히 점잖고 친절했지만 또 매우 가혹할 때도 있었다. 혈관 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의열투쟁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희생의 순간에 자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약사는 표충사를 떠나 중국으로 망명했다. 천진의 덕화학당에 입학하였다가 남경에 있는 금능대학에 입학한다. 그리고 다시 서간도로 올라가 이회영, 이상용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지들을 규합한다. 약사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정규군을 길러 일본군과 투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급하게 급격하고도 직접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변의 학생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열혈지사를 규합하여 적의 군주 이하 고관과 적의 기관 등에 폭탄을 던져 싸우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8명의 학우들과 함께 길림으로 튀었다. 지금 여기는 바로 약산이 의열단을 결성한 길림이다. 후일 약산은 북경에 가서 단제 신채호를 만났다. 단제는 약산보다 18살이 위다. 약산은 단제가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닌 역사학자로서는 알고 있었지만 역시 구시대에 속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김원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소. 동지의 활약상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 참 장한 일이오. 만나는 순간 약사는 단제야말로 이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도 젊은 피가 끓는 열렬하고도 급진적이며 과감한 인간이라는 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단제를 의열단의 고문으로 모신다. 후일 성균관 대학을 설립한 심산 김창숙도 약산 김원봉의 의열단의 고문이었다. 이러한 석학들이 약산을 지원했다. 단제는 곧바로 의열단을 위하여 6,400여제에 이르는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한다. 나 도올은 화가 난다. 내 평생 고금의 많은 문장을 접했을 때 이 단제의 조선혁명선언만큼 나의 젊은 피를 끓게 만드는 정의로운 글이 없었다. 만고의 명문장이다. 여기가 김림성의 광화루라는 길인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획기적인 분수령을 기록하는 의열단이 결성된 곳입니다. 의열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밀양에 그 열렬한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주도한 인물은 약산 김원봉이죠. 그러니까 약산 김원봉은 그 3.1운동을 경험하면서 평화로운 시위로서는 도저히 조선의 독립은 이룩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낭비다. 오로지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는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각. 그것은 자기들만의 자각이 아니라 이 자각을 민주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결성했습니다. 이 약산 김원봉의 의열단 결성이야말로 향후 모든 우리나라 무장 독립 투쟁의 모범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원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따지고 보면 후대의 광복군 결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20세기의 무장투쟁론이 이 의열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약산 김원봉은 1923년 단재 신채호 선생에게 그 의열단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것을 집필하도록 부탁합니다. 바로 이 조선혁명 선언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20세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명료한 렌즈를 가진 최선의 명문이 아닐까 저는 아주 소신껏 우리 국민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처음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정말 그 아주 뼈저린 가슴 아픈 그것은 뭐 하나의 그 문장이라기보다는 정말 피로 쓴 그러한 대문호의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의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쇠사슬 제옥이 당근질, 채찍질, 전기질,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쑤시는 수족을 달아내는 콧구멍에 물 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받는 모든 악형 곧 야만 전제국의 형률 사전에도 없는 가진 악형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이 살아 옥문에서 나온 데야 종신불구의 회질자가 될 뿐이다. 그 일본의 만행을 소개한 후에 결국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짖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도 또 다음과 같은 논지들이 있다. 그것이 첫째는 외교론이요, 둘째는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얼어빠질 지금 준비냐 이러면서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공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하고 그 혁명의 제1보는 민중 각오의 요구라. 그럼 민중은 어떻게 각오해야 되느냐? 민중 보고 각오해라 모든 도산 안창호가 아무리 외쳐봐야 그건 헛소리다 이거예요. 그것은 민중이 스스로 각오해서 민중 스스로 혁명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제일 제 가슴에 와서 닿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이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대척갈지니라. 뭐를 파괴하느냐? 이족 통치를 파괴하고 특권 계급을 파괴하고 경제 약탈 제도를 파괴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불평균을 파괴하고 농회적 문화사상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제를 파괴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게 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건을 건설할지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의 요지였다. 우리 민중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이 평화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푸른 날이 쓸데없으니 가라. 나는 너를 위하여 우노라. 단재는 서슬이 푸른 칼날같이 살았다. 이승만을 미국의 위임 통치를 추구하는 매국노라 하여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라 했다.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임종요원들을 모두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는 아나키스트 국제활동을 하다가 대만 기륙에서 잡혔다. 그리고 10년형을 받고 안중근이 수감되었던 여순감옥에서 8년을 살다가 보석도 거부하고 죽었다. 1936년 2월 21일이었다.
감옥에 있을 때 조선일보에서 그의 명조 조선사를 연재하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당시 신문이 소와 연호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와 연호는 곧 일본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말 일촌의 타협을 모르는 칼날 같은 인생이었다. 단재의 이러한 삶은 약산에게 두고 영향을 주었다. 약산 김원봉은 정통적인 공산주의자인 이동이나 아나키스트인 단재나 우당과도 좀 생각이 달랐다. 그는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자였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 투쟁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그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념에 대한 일관된 헌신보다는 항상 현실적 투쟁을 먼저 생각했다. 현실적 투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여러 단체들의 통합이었다. 그래서 그는 대일전선의 통일동맹을 부르짖었다. 오랜 진도 끝에 그는 1935년 7월 5일 금능대학의 강당에서 민족혁명당, 민혁당을 결성하는 데 성공한다. 바로 이곳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과도 관련이 깊은 금능대학 본부 건물입니다. 지금은 남경대학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걸 금능대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1914년 몽양 여운형이 여기 와서 영문과에 정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17년 7월에 아주 제대로 공부를 다 마치고 정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년에는 약산 김원봉이 여기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35년에 그 윤봉길 사건, 물론 그 이후죠. 그 대일 항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일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민혁당을 만들려고 하는 약산 김원봉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혁명당을 결성한 것도 바로 이 대학의 예당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상해, 남경 이 지역의 그 당시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정부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방에서 온 그 다양한 계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약산 김원봉은 그 대일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연합해서 통일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김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산이 조금 그 좌경색체가 농후한 인물로서 그 임정을 분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여튼 조금 이런 그 이념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약산 김원봉은 그러한 것을 줄기차게 밀어가지고 3년 만에 결국 이 남경대학에서 그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 민족혁명당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김원봉의 의열단과, 그리고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최동호의 조선혁명당, 그리고 이청천의 신한독립당, 그리고 김규식의 대한독립당 5당과, 그리고 재미 4단체인 뉴욕 대한인교단, 미주국민회, 하와이 국민회, 하와이 혁명동지회 해가지고 모두 9당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민혁당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는 통일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백범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임정 측에서 계속 견제를 하니까 결국 뭐 이청천이 나중에는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분열하게 되고 말았지만, 대일 통일 전선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가 없고, 이념의 문제로 이렇게 그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김원봉의 의도는 상당히 순수한 것이었고, 나는 김구 선생이 이것을 조금 더
포섭적으로 이해를 해서 안 왔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이 항일 투쟁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에 다시 말하겠지만 윤봉길이 상해 홍보공원에 폭탄을 던진 사건은 문자 그대로 천지를 호통시킨 세계사적 대사건이었다. 이 윤봉길의 의교로 중국인들이 조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조선인들은 그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시원시원스럽게 해결해버리는 해결사처럼 보였다. 부러운 눈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은인이 된 것이다. 여기에 가장 거대한 변화는 독립운동 진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존경스러운 해결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시세의 변화를 약사는 재빠르게 포착했다. 김구는 윤봉길 의거의 주모자로 일제의 추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약사는 이때다 하고 잽싸게 국민당 정부와 접촉을 시도한다. 그리고 장개석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약사는 이와 같이 발이 빨랐다. 윤봉길과 같은 정의로운 투사를 길러내는 조선인 군관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내기만 하면 중국의 항일투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다. 장개석 입장에서는 역사 깊은 정통 임정 조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열투쟁의 혁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약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현명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자금 루트를 다원화시켰던 것이다. 약사는 장개석의 지원을 얻어 남경 근교의 사찰을 빌려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세운다. 그 학교 1기생 속에 바로 안동퇴계 혈손인 시인 이육사가 있었다. 나는 고전학도다. 남경이라는 고도에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삼봉 정도전은 이곳 남경에 2번이나 왔다. 그리고 명태조 주원장을 만났다. 고려 말기에 정몽주를 따라 한 번 왔고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운 그해 창업을 알리기 위해 왔다. 바로 주원장의 묘가 여기에 있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남경 시내에서 동쪽으로 한 60리 떨어진 교회인데 조선혁명간부학교 제3기 졸업생을 낸 곳이다. 길이 좀 험했고 매우 더운 날씨였다. 약산이 불교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산이 사는 곳은 재미있게도 불교 사찰과 관련이 있다. 밀양에는 표충사가 있었고 중경에는 대불사가 있었고 남경에는 천명사가 있었다. 의열투쟁의 저변에는 불교적 허무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底下上过秋树，这围墙里面上过秋树，然后在上秋树上面背面那高头有两个大法藤嘛，看到了，那个法藤边上就是那个天天寺，是庙址。 아유, 뭐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 황토길을 오래 또 달려왔는데 요 졸로 얘기가 저 소나무 3개 있는 저 담장 뒤로가 옛날 그 천령사 터래요. 거기가 바로 그 약산 김원봉이 장개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세웠던 곳이죠. 그거 뭐 좀 터가 있다니까 그 절로 올라간 데가 제가 한번 그 저 담 뒤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약사는 의열 단원으로서 사람을 모집하였고 그 학생은 소수 정예로 제한시켰다. 제1기에 26명, 제2기에 54명, 제3기에는 36명을 배출하였다. 그러니까 이곳은 군사학교라기보다는 의열투쟁을 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시키는 곳이었다. 군사학도 가르쳤지만 경제학, 각국혁명사, 의열단 역사, 현대사 중심의 한국사 등 이론교육이 중심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런 자리를 골랐는지, 이런 데다 간부학교 세워가지고 125명이나 배출을 했더니 또 어떻게 또 알고도 이런 데까지 찾아온 건지 참나. 그 옛날 사람들, 아휴. 야, 호수도 있고. 아침 6시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학생들은 칼같이 일어났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우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조선의 젊은이들이 바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수없이 걸었다. 그들은 여기서 어떤 삶의 로맨스를 꿈꾸었을까? 이거 뭐냐?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역사의 자취를 찾아오면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천령사야말로 임시정부의 활동과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독립운동사의 한 중요한 내기의 흐름이죠.这个是天宁寺，天寿是啊，天宁寺。啊，什么时候这边有寺啊？寺庙？还不错。 나는 이곳이 버려진 폐찰인 줄 알았다. 폐찰은 폐찰이었으나 이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그 폐허의 한 구석에 부처를 모셔놓고 정성스럽게 향불을 피우고 있었다. 감격스러웠다. 이곳을 거쳐간 조선 젊은이들의 혼백을 아직도 달래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부? 이거 전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옳았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이런 이육사의 시가 이 퇴락한 이 천령사에 와서 우리가 볼 적에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이곳에서 그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정크배를 타고 서해를 밀항한다고 그러면서도 그곳은
십자성도 비추지 않는 그곳, 그 처절한 사지로 나는 들어가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그날을 꿈꾸겠다 하는 이 이육사의 시심을 우리는 바로 이 천령사에서 비로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조선 청년들이 길러먹은 우물이다. 1930년대 그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 침략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우리 조선 독립운동의 대맥은 크게 보면은 이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뭐냐면은 결국 동북 항일 연군을 결성하게 되는 동북 지역의 그 유격대 활동들과 물론 김일성 부대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렇고 여기 상해 임정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해서 중경까지 오게 되는 그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광복군,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약산 김원봉의 그 의열단 투쟁이 중요한 또 하나의 맥인데, 그 의열단은 여기서 윤봉민 사건 이후에 바로 이 간도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활약을 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의용대로 확대되어 나갔고, 의용대가 다시 의용군으로 되어서 팔로군과 결합하면서 본격적인 그 태양산맥 주변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예쁘신 아가씨들 나를 반겨 놀아도